저는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을 담당하는 언어치료학과 변혜원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의사소통장애 상담 6주차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실은 원래 이전에 학년기 언어장애로 이제 마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진도가 조금씩 앞당겨지다 보니까 6주차 세 번째 동영상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을 좀 첨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이 교재 7장에 나오는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쟁점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7장 내용이 어차피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시간 분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추가로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의사소통 장애의 다문화 쟁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언어와 문화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언어의 진화 및 변화, 그리고 이중언어와 제2언어의 습득에 대한 내용들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Language Diversity라고 하는 다른 이제 외국 교재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 언어라는 게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학습을 하겠고요. 언어는 사실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게 피진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새로 언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언어에 대해서 장애 인식, 치료 쟁점. 사실은 모든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모두 다 언어 장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 차이에 대한 부분들, 결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면요. 자,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의 사회, 한민족의 사회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이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이 늘고 있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2015년 기준에서 보면 통계치가 보면 전체 다문화 가구 자녀 수가 대략 한 2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자, 2만 명이라는 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2만 명이나 되는 이런 다문화 가정 수가 특히 6세 미만에 많이 몰려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6세 미만에 대략 만여 명 가까이 9,100여 명이 6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런 6세 미만의 이런 다문화 가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진입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많은 수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진입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를 보는 게 이젠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면 결국 도래하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를 또 가지고 올 수 있냐면 바로 학습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수행하는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비율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시면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의 비율도 많습니다만 보통이거나 약간 그렇다의 비율도 사실 적지 않죠. 특히 학교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결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학년기 언어장애에 대해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이 언어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학습장애로도 이게 진전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회적인 차별도 있고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심지어 이제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부모님들, 결혼 이민자라든지 기화자,
이분들이 이제 그 어머님들이 되겠죠. 학부모님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분들 역시도 많은 수의 응답이 뭐냐 하면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 생활을 잘 알지 못한다 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퍼센트가 높은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현장이든 뭐 언어 치료 현장이든 이런 다문화 가정의 어떤 학부모들에게는 아주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교과목을 배웠는지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이랑 한국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학교 생활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분들에게는 또 이분들이 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놓고 방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잘 상담해주고 잘 또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또 아주 훌륭한 언어치료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통계치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특히 이런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자, 라는 부분에 가장 많은 31%를 차지하는 응답이 뭐였냐면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고충은 3명 중에 1명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렵더라 라는 거죠. 언어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에게. 즉 다문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출될 수 있는 이런 언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 언어치료사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언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자, 언어와 문화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어와 문화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언어와 문화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건 여러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프란츠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언어가 문화의 특징에 대해 성찰하는 개념적 사고와 형태를 반영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나라에 대한 사고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들은 언어나 문화가 반영하는 거예요. 자, 사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와 분리된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문화와 언어가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과거의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역사와 언어를 혼으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혼을 잃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역사와 언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언급한 그런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배우기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아지향적인 말입니다. 그 문화와 언어가 얼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반증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이 영아지향적인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발달이라는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자, 서구 문화, 특히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요, 성인들이 아이들, 영아들에게 쓰는 말을 일컬어서 infant direct 스피치라고 해서 영아지향적 말, ID 말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영아지향적 말이 뭐냐? 아주 높은 음도로 과장된 음도 변화를 보이고요. 아주 느린 속도로 들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성인들이 아이들한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쓰는 말의 형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느리게, 아주 높게. 자, 유아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말이고요. 또 언어 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영아지향적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같은 미국이라고 그래도요, 지역에 따라서 이와 같은 영아지향적 말을 사용하는 집단도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집단도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미국 흑인이라든지 또 사모아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동의 불명령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 문화에서는 무시하는 거죠. 같은 미국인이라 할지라도요. 또는 아타파스카 인디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모방을 지시해 줍니다. 자, 따라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자, 이처럼 지역에 따라서 이런 문화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도. 이처럼 문화와 언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언어는요, 끊임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자, 진화하고 변화하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방언이죠. 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거 사투리를 얘기합니다. 발음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문법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이런 지역이나 사회적인 언어 변이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들 뭐 제주도 방언들 가끔씩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건지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네. 자, 미국 영어의 지역 방언들을 좀 보시면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언어 접촉이나 인구의 이동이나 수송이나 통신망이 확장되는 것, 또 문화적 중심지가 전환됨에 따라서 이런 방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남부 방언은 대표적인 게 이제 텍사스 영어나 뉴올리언스 방언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뭐 이중모음을 종종 단모음으로 대치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야드라는 표현을 아드라고 표현하는 게 남부 방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는 단수형이나 축약형, 미래행위를 나타내는 축약형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반면에 북부 방언, 뭐 피츠버그나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방언들은 유성음 뒤에 R 소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car보다 car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뭐 중서부 방언 또 시카고, 일리노이, 오하이주, 미주리, 미시간 네, 또 다르고 서부 방언 다르죠. 자, 미국은 이처럼 지역적으로 상당히 지역적인 편차를 보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자체가 굉장히 땅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말의 모국어를 보시면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 그리고 뭐 제주도 방언이 다 틀리듯이 다르듯이 네, 이처럼 다른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문화적 방언으로 흑인 영어 다르고 멕시칸 영어 다르고요, 또 유대계 영어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멕시코계 영어를 또 히스패닉 랭귀지라고 표현하죠. 이 책의 저자가 아무래도 또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에선 다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약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좀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지너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지너는 뭐냐면요, 단일한 공통어를 공유하지 않은 화자들이 특정 언어에 장기간 접촉하면서 발전된 하나의 단순화된 새로운 언어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와이 노동자들의 피지너가 있습니다. 이거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를 좀 이제 점령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 많이 데려가서 그 하와이에서 강제 노동, 사탕수수 노동을 시켰죠. 네,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그 하와이에는 또 원래 하와이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와이 끌려온 사람들이 또 조선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중국인들도 많이 끌려왔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 기간에 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통된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정 언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영어인 듯 하면서 영어도 아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이들끼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와이 노동자들의 피지너인데요. 결국은 이게 하나의 문화가 결국은 하나의 언어를 생성할 수도 있다라는 그를 반증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삼아 피지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중언어 다르고요, 제2언어 습득이 좀 다릅니다. 자, 미국 통계치에 따르면요, 좀 오래된 통계긴 합니다만 2000년의 미국 통계에 따르면 5세 이상 인구의
미국 같은 경우는요, 17.9%, 자그마치 17.9%가 가정에서 영어 이외에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예, 미국은 또 다민족 국가니까요. 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 친구들은 실은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좀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죠. 예컨대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은 아닙니다만 캐나다의 퀘벡 지역은 프랑스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하거든요. 동시에 배우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출생 후 몇 년 이내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민을 가거나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다른 민족이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영어가 제2언어로 이제 선택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모두 다 우리는 이중언어 학습자라고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이중언어 학습자라고 명칭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중언어 학습자들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다문화 쟁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이제 이게 미국만의 일은 아닌데요. 미국이 가장 지금 다문화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니까요. 자, 미국의 경우에 그 백인 인구 비율이 이제 75%에서 21세기 중반쯤에 50%로 감소하였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백인이 점점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그 작년에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죠. 그 백인들이 이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백인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민자들이 늘면서 다민족 국가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이제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중남미계나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다른 문화나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민자들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 다문화를 배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앞서 그 통계치를 보여드렸는데 점점 다문화 국가로 급속도로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를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의료 교육 현장에서도 다문화 민감성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사는요, 이런 다문화의 쟁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직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지도사라는 물론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언어치료사도 이런 다문화에 대한 쟁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언어치료사는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국가로 진행되면서 다문화 자녀들이 이제 그 언어치료 내담제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담제가 볼 수 있는 문화적인 또 언어적인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중언어 사용에서는요, 제2언어 수준과 기본적 의사소통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특히 또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화가 다르면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문화가 다르면 특히 장애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임상가는 장애의 인식에 대해서 문화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특히나 이 사람이 정말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언어적인 결함에 의한 것인지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개념이나 이런 건 잘 알고 있지만 그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언어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분리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 208페이지부터 217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다문화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하기에는 특히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가 미국 사람이 쓴 교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강의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사례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오늘 수업도 조금 일찍 마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파트에서의 결론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적어도 제2언어 수준, 제2언어가 영어가 될 수도 있고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언어에 대한 수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기본적 의사소통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두 개의 언어를 다 그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문제가 언어에 대한 어떤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로써 우리가 지난 6주간 이 동영상으로는 18개의 동영상, 자그마치 18개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임상가가 되셔서 또 그 언어장애 대상자들을 상담하고 또 이런 보호자들에게 또 좋은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언어치료사라는 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좀 또 국가고시 이런 거 준비하느라 사실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훌륭한 언어치료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